네, 김병곤 소장님 특강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줌에 계신 분들도 다 잘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대담을 좀 시작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잠깐 제가 아주 짧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좀 이제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LM AI의 환경적 약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약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눈여겨봤던 게 어쨌든 데이터 센터 얘기가 요즘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기가 속에 좀 가장 많이 뜨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영국 글로벌 액션 플랜의 기계에 맞선 행진 사례 아까 사진으로도 좀 보여주셨고. 또 미국인 뭐 우리 집 근처에 생기면은 실냐 좋냐 물어봤을 때 한 7명은 반대하더라.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고. 그리고 또 자본과 에너지가 막대하게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것도 규모의 법칙 얘기를 해주면서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감이 안 오니까 숫자로 감을 잡기 위해서 해주신 게 저는 이거 여기저기서 사례를 좀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6천 통의 장비고 60에서 100만 평이 필요하고 50에서 80조 원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숫자들이 다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또 이제 AI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이제 전기가 모자라니까 원자력 발전에 더 눈을 돌리고 있다. 원자력 발전하고도 연계되어서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맞습니다.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또 효율성 개선을 말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진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반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한 문장이 저는 좀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들, 좋은 것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효율성 개선만 얘기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또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또 효율성 개선의 사례가 생기면 또 발루비 됐다고 바로 그냥 얘기할 테고. 결국에는 어느 쪽이 더 이제 근본적인가, 큰가, 이런 걸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성형 AI보다는 에이전트 AI가 더욱 그렇고, 에이전트 AI보다는 피지컬 AI가 더욱 그렇다는 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가 기후해주는 양면적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쪽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AI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의 그런 양가성을 보는 건 또 필수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넷째로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사회 복잡성을 줄인 지역적이고 탈중앙화된 사회로서의 넷째로 사회를 이야기해 주셨고, 탈성장 전망가에게 조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정보를 얻고 예측을 활용하고 최적화 능력을 극대화하고 그 예로 교통 체계 개선 같은 걸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그린딜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오조파 현상, 열섬 현상, 소음 현상 얘기도 해주셨고 또 한국 관련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데이터 얘기해 주시면서 특히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에너지와 물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을 또 이제 중요하게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게 이제 양면적인 이제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조건에서 이제 그린 AI를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좀 저는 이렇게 들린 거를 한 줄을 좀 요약해 보자면은 규제와 혁신의 이분법을 넘어서 좋은 규제는 좋은 혁신을 유도한다는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특히 이제 AI 혁신이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독일, 중국, 미국 사례들을 쭉 이야기해 주시면서 해주셨는데 저는 그중에 지속 가능한 그린 데이터 센터라는 시도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물과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 주로 받고 있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린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게 덧붙여야지만 용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좀 들렸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충분성 얘기, 디지털 미니멀리즘 얘기, 그리고 디지털 절제 운동 얘기, 그러니까 장기 기획에 대한 얘기 해줍니다. 이 과소비가 이게 문제가 된다 얘기인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디지털 과소비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도 저는 기억에 좀 남았고요. 어쨌든 AI를 만약에 써야 한다면은 잘 활용하되 숭배하지는 말자. 이렇게 또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요약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두 문장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보고 싶은 것 봐서 좀 요약을 해봤는데 어, 해봤는데 이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AI는 양가성이 있지만 현실에서 기여는 잘 안 보이고 악영향이 주가 되는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극복의 관점에서 좋은 규제를 통한 좋은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은 사례를 또 참조하고 또 만들어가자. 저는 이렇게 조금 강의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줌에 계시면서 들으신 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말한 게 뭐 전부를 제대로 요약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특정한 부분들을 해서 제가 조금 이제
재밌게 들은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티에 그리고 AI 윤리레터에서 활동하고 아침님이 또 대담을 해주시러 나오셨는데요. 또 아침님께서 이제 먼저 자료를 받아보시고 이제 많은 아주 좋은 질문들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담을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에서 일하고 AI 윤리레터 쓰는 고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왜 또 어색하게 갑자기 그러세요? 오랜만에 아, 나와가지고, 네. 선생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들으면서 이제 저도 막 이런저런 생각이 났었는데, 이제 에릭 슈미트 얘기하셨었잖아요. 이제 구글 예전 CEO였고, 요새는 약간 AI 전도사 같이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이제 이분이 그 최근에 뭐 이렇게 졸업식에서 야유받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또 2024년에 어, 아, 우리 기후 목표 달성은 이미 좀 물건과 같다. 그래서 그거는 가망이 없고 근데 AI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센터에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AI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데 가질 수 있는 순기능을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하고 반대로 또 기후 생태를 보호하려는 다른 노력들은 이제 되게 쓸모없다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관점이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독특한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AI 산업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믿음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신 이야기가 이런 믿음을 좀 비판하는 그런 취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오늘 계신 분들 중에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좀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기 위해서 우선 이제 아까 그 이야기에서 앞부분, 아니, 그 한 부분, 이제 어차피 끝났다. 인간의 힘으로는 기후위기 이제 어렵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한테 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기후기는 사실 포기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포기하면 그냥 지금처럼 지금 여러분 이제 엄청 여러분들 저기 더위 지내시는데 힘드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 밤도 이제 열대야가 계속될 텐데 이런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지 뭐 또는 에어컨 빡빡하게 틀지 뭐 이제 이래서 될 수만 있다면 뭐 어떻게 견뎌보죠. 근데 우리가 지금도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내일은 내년은 이거보다 더 힘들어질 거고 후년은 더 힘들어질 거고 계속 나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엔 포기하고 말지 이렇게 하면 차라리 속편한데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또는 내일이라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만 그나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은 매우 무책임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남은 세대들은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미 늦어서 괴롭지만 더 괴롭지 않으려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다들. 그렇죠. 네. 예. 지금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이 범위에서라도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됩니다. 예. 정말로 뭐 인류세 얘기하시는 분들 책을 한번 보니까 네. 아, 좀 세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진짜 어느 정도 인류가 더 잘못된 것은 상정해야 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다만 얼마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늦었다 하더라도 뭔가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나쁜 게 아니라 내버려두면 계속 더 나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AI 데이터 센터 얘기합니다만 그전에도 사실 AI 데이터 센터 아니더라도 기후위기는 되게 힘들었어요, 막기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매년 이제 글로벌 일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그렇지 않아도 대응이 힘든 기후위기에 일종의 이게 다크호스로 떠오른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부담을 주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새롭게 시작된 거죠. 병실에 산소 마스크 끼고 누워있는데 지금 독극물이라도 주사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셈입니다. 극단적인 비유였습니다. 네. 또 이제 기후위기 그전에도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제 그 아까 이제 에릭 슈미트 했던 얘기의 약간 두 번째 요소가 이제 AI가 해결해 줄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그런 AI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좀 순기능 이런 거를 긍정적인 역할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뭐 그 발표에서도 약간 한계를 짚어주셨고 또 이제 발표 슬라이드에서도 약간 모든 그 항목들이 뭐뭐 할 수 있다 뭐 그런 약간 가능성 내지는 좀 실험의 영역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제 보였거든요. 근데 반면에 뭐 전력이나 물 소비, 소음 이런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정적 영향은 이미 실제로 되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들인 것 같은데, 어, 근데 그렇다면 어떤 그런 기술적인 순기능, 긍정적인 역할 중에 좀 유의미한 개선을 만들어낸 사례 그래도 좀 약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게 뭐가 없을까요? 잘 안 되는데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느낌으로. 틀림없이 가능성은 있는데 네. 저도 아직은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이제 그 데미소 서비스가 뭐 알파폴드라고 하는 단백질 구조 밝혀내는 솔루션도 만들어냈잖아요. 그거는 과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예측이나 이런 것들 조금 정확하게 하는 이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든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거를 어디선가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막 적극적으로 써서 네. 뭔가 효과가 좋더라라든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에너지 시스템에 붙일 수도 있고 교통 시스템이나 건물 이제 전력이나 난방 제어하는 시스템 붙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붙였더니 기존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일 수 있었더라. 이런 사례가 나온 건 아직 없어요. 유감스럽게. 그 이유는 저는 그게 돈이 안 되니까. 그거를 채택해가지고 아끼는 전력 요금 이거보다 그걸 채택하는데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AI를 어댑션하는 거는 이게 수익 관점에서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공공이 이제 기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돈을 벌자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정부들이나 뭐 이제 이런 공공 쪽에서 기후를 위해서 과감하게 AI를 그런 이 환경이나 기후에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는 거죠. 예, 제대로. 예. 적어도 저는 뭐 발견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는 기술이 사실 그러니까 AI라는 용어가 되게 여러 종류의 기술을 아우르는 개념이고 이제 여러 종류의 AI가 있잖아요. 네. 근데 AI의 기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이런 걸로 언급되는 건 보통 뭐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아니면 뭐 모델링 그리고 뭐 최적화를 어떻게 한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LLM이 아닌 종류의 이제 AI 네. 기술들을 굳이 많죠. 많이 예. 얘기하는 것 예. 같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AI 산업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 뭐 AI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뭐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주로 이제 더 성능 좋은 LLM을 만들어서 그걸 더 많은 곳에 이제 막 에이전트 그리고 피지컬 AI 다 심어야 된다, 이런 단위가 아니고는 좀 설명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LM이라는 게 굉장히 환경적으로 비싸고 단점이 많은 그런 기술인데, 어,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그 갭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동시에 이제 아까 뭐 그 자꾸 에릭 슈미트로 돌아가지만 AI가 뭐 기후 위기를 해결해 줄 거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약간 LLM을 계속 키우면 이게 성능이 계속 향상이 돼서 막 AGI가 온다, 뭐 초지능이 온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알 수 뭔진 모르겠지만 이제 한계를 돌파해 줄 거다. 막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미래 기술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니까 사실 좀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약간 뭐 오픈 AI가 그렇다니까 아니면 뭐 누가 그렇다니까 하는 그런 믿음이 좀 의외로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보면 뭐라고 해야 될지 약간 막막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SF적인 그런 미래 AI의 그 능력에 좀 베팅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어떤 얘기를 해줄 수 그러니까 있을지.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AI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이 근거 없는 낙관, 선언, 믿어라,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신 거네요. 그러니까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 이제 네, 보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이제 실제로 구현하려면 또 이제 뭐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약간 옳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 그 가능성이 보이는 기술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AGI 뭐 이런 거는 AGI가 뭔데? 그게 뭐 언제 올지 어떻게 알고 이런 거에도 그 기대를 하는 그 부분이 꽤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틀림없는 거는 현재 AI가 진화되고 발전하는 방식과 방향이 기후에 적어도 기후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거는 확실한 것 같다. 이제 이게 제 판단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뭐 우리 알잖아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게 열 손가락 안에 꼽는 몇 개 기업들이 하는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걸 위해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서 성능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이들의 경쟁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느 순간에 뭐 한 2023년, 4년쯤 되니까 이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어가지고 돌리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자원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한 네다섯 개 기업 말고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요 네다섯 개의 거대 기업들이 경쟁해서 한 두세 개 남을 때까지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이 데이터 센터 분비 경쟁 같은 걸 시도해서 최후에 남는 사람들이 다 먹어 이제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자본시장에서 돈 끌어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리고 모델 사이즈도 막 조 단위로 막 키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군비 경쟁하는 식의 이 AI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게 아, 적어도 기후에는 굉장히 나쁘게 작용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는 건가? 라고 하는 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면서 지금 되게 자원 경쟁 방식의 AI 성능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 건데요. 그거에 한 번 브레이크를 걸어준 게 이제 딥시크였는데 사실은 딥시크 말고도 요즘에 뭐 양자와라 이런 걸 통해서 약간 경량 AI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쟁으로 한 서너 개 AI가 이제 맨 앞서 나가고 나머지는 뭐 쫓아오든지 구독하든지 둘 중에 하나 뭐 이제 이렇게 가고 그런 거가 글쎄요. 저는 그 성능이 개선된다고 버전 때마다 막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정당화되는 논리는 조금만 더 하면 내년 후년쯤이면 AGI 나올 거야. 이제 이런 기대로 그런 어마무시한 돈을 쓰는 거를 정당화시키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사실은 현재 이렇게 자원을 많이 쓰는 방식의 이 규모의 법칙에 따른 AI가 미래 방향이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그렇게들 막 얘기되고 있지만 글로벌리 AI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얀노큰이라든지 페이페이리 같은 경우에는 LLM 모델은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그런 식으로 자원을 때려박는 식으로 AI가 절대 안 나오고 뭐 월드 모델이나 이런 다른 모델, 대안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렇게 자원을 개발해서 프론티어 모델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적정한 수준의 모델들을 이제 실용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실제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데 도움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그냥 돈 엄청 때려박아서 성능을 올리는 실리콘밸리 모델보다 중국 애들이 오히려 실용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해 주는 데들도 있는 거라서 저도 과연 지금 이런 막 1기가 뭐 5기가 10기가 이렇게 막 데이터 센터를 무한히 키워내는 게 아, 유일한 AI 진화 방향이냐 첫째, 두 번째 그게 유일한 방향이 아니라면
그런 이 기후에 해로운 게 틀림없는 식의 방향 말고 다른 쪽의 방향들은 왜 안 찾고 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사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유감스럽게도 저에게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기후에 가장 안 좋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만 확실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뭐 납작하게 요약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초국적 자본의 경쟁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요약했지만 이런 조건 하에서는 기후의 긍정적인 아까 양면성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기후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좀 이렇게 AI가 발전하는 것처럼 강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네. 말씀하신 게 좀 이렇게 좀 요약이 되는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사실은 국가 간에 전쟁 안 하고 이제 군비 감축하면서 평화적인 시스템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늘 안 하고 어리석게 이제 계속 군비 경쟁을 올라가게 되면 국가의 재정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그렇다고 전쟁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 나쁜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AI가 꼭 그런 거죠. 기업들 간의 경쟁과 국가 간의 경쟁들이 서로 군비 경쟁하듯이 자원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고 그러면서 경쟁하는데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꼭 그렇게 하지 않고 AI를 되게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고 이제 AI에 돈을 다 쏟아붓는다는 건 그렇게 쓰지 않으면 다른 쪽에 갈 돈이 글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어쩌면 복지를 위해서, 어쩌면 기후 대응을 위한 기금을 위해서 쓰여질 돈들이 그냥 AI로 몽창 다 가버리는데 지금 뭐 올해만 해도 몇 개 빅테크 기업이 올해 한 해에 한 7천억 달러 정도 집어넣는다는 건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불과 몇 개 기업이 데이터 센터 짓는데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대목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 군비 경쟁이라는 단어도 몇 번 써주셨는데 옛날에 예전에 그 핵 가지고 국제간 이제 합의 같은 거 만들어내고 노력했듯이 AI와 관련해서 뭔가 합의를 형성해야지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이제 학자들이나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는 뭔 얘기 하냐면 지금 AI가 이제 제프리 힌튼이 일찍이 그랬어요. AI가 이게 기능이 상당히 뛰어나서 이게 핵무기처럼 굉장히 잘 쓰면 인류에게 유리한데 잘못 쓰면 인류한테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핵무기는 미국이든 소련이든 국가가 되게 엄격하게 통제하고 일반 사기업들이 마음대로 못 쓰게 잘못하면 이제 테러나 이런 위험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잘 통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틴튼 얘기대로 AI가 핵무기에 준하는 것이라면 이걸 가지고 경쟁할 게 아니고 국제 협약 같은 AI가 지금 막 전쟁 이런 데 막 신나게 쓰이고 있잖아요. 기후를 위해서 신나게 쓰인다는 증거는 제가 못 발견했는데 지금 이란 전쟁에 가자 전쟁에 이라크 전쟁이 신나게 쓰인다는 소리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 뭐 옛날 이 전산 시스템으로는 표적 선정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는데 요즘에는 하루에도 막 수천 개 표적을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잘못 맞춰가지고 지금 뭐 이란 초등학교 폭격하고 이제 이 짓거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AI를 평화적으로 쓰도록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아모데이가 엔트로픽 뭐 미토스가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위험할 것 같으면 그 개인 기업 총수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니네들한테 안 보여줘 뭐 보여줄래 뭐 안 보여줄래 이러지 말고 뭐 글로벌 어떤 이 협정 같은 걸 맺고 이걸 평화롭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기후에 너무 해롭지 않게 적정 수준의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테이블에 놓고 뭐 유행 같은 테이블이든 모텔 테이블에도 놓고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 이제 그런 분위기라서 글로벌리도 이게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얘기는 그래서 이미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글로벌 거버넌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파생되는 다른 질문들 조금 이게 말씀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데서 그래서 네네. 아침 네네. 감사합니다. 예, 뭐야, 샘 얼트만이라던가 그런 그 AI 기업들 총수들도 막 한 3년 전까지는 막 어디 뭐 국제기구나 뭐 미국 의회 같은 데 나와서 우리를 규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또 쏙 들어갔잖아요. 그런 어떤 정말 그 군비 경쟁 모드로 전환됐다 좀 이런 게그
와 닿는 것 같고 또 이제 무엇을 위한 군비 경쟁이냐 진짜 막막한 그런 기분도 드는데 또 이제 군비 경쟁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 그 아까 그 언급해 주신 것처럼 또 한국도 이제 열심히 참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아까 그 자료에도 적혀 있었지만 뭐 2029년까지 8.4기가와트 거기에 2035년까지 10기가와트 10기가와트 더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 너무 큰 숫자라서 사실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원래 자동차나 축구장의 그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아니, 또 이게 또 바로 이렇게 그 질문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기후나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가 실행된다고 했을 때. 1기가와트를 현재 지금 우리 전기 쓰잖아요. 전기 쓰는 거에 되게 평균적으로는 한 30%가 석탄이고 60% 넘게 이제 가스하고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재생에너지는 한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기를 1기가와트 용량을 한 평균적으로 60% 쓰게 되면 뭐 대략 잡아서 온실가스가 한 300만 톤에서 뭐 500만 톤 사이에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안에 지어지면 거의 100% 석탄 화력 발전소로 갈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대략 뭐 저희들 연구소에서 해보니까 2029년까지 뭐 이걸 진짜 정부가 발표한 게 액면 그대로 하면 한 2천만 톤 이상 추가로 나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계산이 됐는데 지금 한국이요, 지금 이제 2030년까지 오실가스 40%까지 줄여야 되거든요. 2018년 대비. 국제적으로는 자발적인 약속이지만 국내적으로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그거는 국내적으로 법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정부가 못 지키면 국민한테 약속을 어기고 법률을 위반하는 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데 아무리 안 해도 매년 2천만 톤 이상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2천만 톤 못 줄이고 있거든요. 못 줄이고 있는데다가 더더욱이 2천만 톤이 추가로 더 늘어나게 생긴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킬 생각이 없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감축하고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 안 해보고 발표한 거다. 네. 저는 뭐 우리 이제 기부 장관님은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기부에서 그러면 이게 충돌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입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발표 안 하셨죠. 지금 심지어는 전력을 그렇게 많이 쓸 거다라고 5월 달까지만 해도 정부가 발표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5월 달만 해도 2035년까지 40년까지 이제 이른바 12차 전력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그거 논의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끼케야 2040년까지 데이터 센터를 한 4기가 늘어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9일 날 발표한 건 2040년까지 4기가 아니라 2029, 3년 안에 8.4기가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 기본 전망 계획 전부 다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완전 원점에서 세우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 아직 검증 안 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부는 빨리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다고 신나하시지 말고 이게 이후에 우리의 전력 계획하고 이제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하고 이게 충돌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 충돌을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의 발표를 못 봤거든요. 네, 대답을 미래의 후임에게 맡겨놓으셨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유감스럽게도 이제 기후부는 아직까지는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없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만 하지 본인의 그 원래 본 부서의 기본 미션인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차질 없는 거에 대한 믿을 만한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네.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또 그 오늘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 말고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소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뭐 있을지 약간 설문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좀 연관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그 최근에 뭐 인터뷰에서 기업은 AI에 목숨 걸어도 국가는 그러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이제 그 이야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용을 하자면 세상에 AI만 필요한 게 아니고
철강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녹색 산업도 필요하다. 그리고 AI 거품이 꺼지거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분은 인상 깊었는데 그렇다면은 기업이나 다른 데서 못하는 국가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에릭 슈미트 얘기했습니다. 에릭 슈미트가 2년 전인가 원래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데 2030년까지 아리백 정도가 아니라 탄소 중립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2, 3년 동안 그 AI 경쟁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연라 지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 기업들이 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시선이 따갑죠. 니네 그래가지고 2030년까지 되겠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새 그 AI 저 빅테크들이 옛날 같으면 다보스 포럼 이런 데 나와서 제일 친환경적인 채 했잖아요. 또 반은 진심이었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요새 그런 회의 안 나온대요. AI 빅테크 CEO들이 왜냐하면 자꾸 이제 곤란한 질문을 받으니까 니네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에릭 슈미트는 이제 자기 현역 아니고 전 CEO 회장이니까 대놓고 우린 당분간은 어렵겠어. 저기 온실가스 감축하는 거. 일단은 경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해볼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메타는 아리백 클럽에서 탈퇴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이게 데이터 센터 경쟁한다고 가스 발전 짓고 있는데 지으면서 아리백 하겠다고 하기 지금 민망하잖아. 본인들이 생각해도. 그래서 탈퇴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좋게 봐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샘 알트만하고 뭡니까 저 일론 머스크는 입만 떼면 내년에 AGI 나올 거야. 뭐 이 얘기를 제가 몇 년째 듣는지 몰라. 근데 그 기업들은 그렇게 해야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AGI 못 만든다 그러면 수천억 달러를 누가 투자하겠어.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지가 거짓말한다는 거 아는 것 같아. 그래도 예. 그래서 투자 받으려고 이제 그런 거 하는 건데 그게 기업의 어쩌면 나쁘지만 본성이니까 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HBM 앞으로 4, 5년 동안 내려갈 거다. 옛날하고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이런 얘기 본인도 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하는 거거든. 아니 그래야 주가가 멀쩡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주가 안 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기업들이 하는 건데 국가가 그걸 최태원이 얘기했으니까 진짜 반도체는 2030년까지 쫙 올라갈 것 같아. 같이 날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예, 저기 메타가 포기했으니까 이제 기후는 안 되나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국가는 한쪽에 기업들이 있는 거지만 다른 옆에 또 노동자도 있고 시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있는 거. 국가가 고려하고 신경 쓰고 생각해 봐야 될 대상이 이해관계자가 기업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데이터 센터 들어서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이익되는 것도 없는데 부담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고 인권단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AI를 막 급격히 하면 그게 인권에 악영향이 줄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 교육에도 해롭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일단은 기업이 게임에서 이기는 걸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야? 이런 목소리도 함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국가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고 기업 얘기를 싹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여러 본인이 조정해야 될 이해관계자의 한쪽 측면에 불과한 거고 다른 쪽 얘기도 들으면서 균형점을 잡는 게 국가 역할이지 기업이 그랬으니까 야 기업이 그렇대 우리도 그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뭐 이제 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6월 19일 날 이 기업 총수 옆에 세워놓고 이제 국가 비전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굉장히 깍듯하게 머릿속에 인사하면서 이제 뭐 영웅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나머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일까? 저분은 우리 말 안 들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불안한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기 반도체 특구에 52시간 이런 거 막 예외 규정 예. 막 받아주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럼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랑 연결된다. 이렇게 좀 느꼈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왜 기후부 장관님이 그렇게 했을까?
그 아리백이 글로벌 스탠다드였는데 그게 아니게 되니까 탄소중립법도 그 강제성도 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게 분위기가 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연결된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AI, 지금 이제 AI가 이제 엄청나게 커지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커지고, 거기에 집어넣을 칩이 이제 필요하니까, 특히 이제 추론형이 나오면서 메모리 칩이 되게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삼전릭스가 이제 막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좋죠.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이게 사이클이 있는 거고, 이게 뭐, 천년 만년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이제 세상은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는 모르는 거고 이게 진짜 많은 학자들이 경고한 대로 거품이 꺼져서 수요가 상당히 오래 이제 침체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은 망하는 거죠, 그죠? 예, 망하지는 않겠지. 근데 어쨌든 기업은 매출이 확 줄어드는데 원래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만 기업은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기업이라고 하는 게 리스크가 있는 곳에 투자해서 배팅해서 이익을 내든지 이익이 안 나면 망하고 다른 기업이 올라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게 기업의 경쟁 공간인데 국가는 경쟁해서 지면 망하고 안 지면 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국가는 국민들이 살아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지속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속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국가가 특정 산업, 특정 기업 소수의 거기에 그 국가 산업과 경제의 명줄을 매게 되면 그 운명을 그쪽하고 같이 하게 되면 국민 경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도 특정한 이 산업 특정한 기업에 목매지 않고 그게 사이클이 내려갔을 때는 다른 쪽이 커서 이제 또 버티게 되고 뭐 이게 또 잘 안 되면 또 다른 쪽이 커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산업적으로 다양성을 보지 심지어는 주식시장에조차 이제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계란을 한 바구니 안 담는다고 하는데 국가 경제는 부사투자.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더 그런 건데 우리는 이게 국가 전체가 이제 AI하고 특정 반도체 산업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망가져 버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너무 이런 위험한 것 걱정, 같아요. 예,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거죠. 예. 승부사시네요. 아, 좋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국가의 이제 역할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으니까 뭔가 그렇다면 또 뭐 시민, 우리 개인의 역할에 관해서도 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어떤 뭐 데이터 센터 특히 이제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가 워낙 중요한 지금 쟁점이니까 데이터 센터의 뭐 환경 영향이나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담 이런 게 이제 점점 많은 곳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국가 정책적으로는 아까 그 설명해 주신 뭐 그린 데이터 센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좀 대중적으로는 그 데이터 센터 반대 운동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또 이제 한국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이런 측면에서 또 이제 오늘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까 그 설문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을 전달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의 질문은 저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메가 프로젝트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 발생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바란 적 없었는데 수도세, 전기세 등 공적 비용과 뭐 전자기기나 배터리 가격 등의 사적 비용이 이제 나한테 전가가 되면 더더욱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것 같고 그래서 정부가 세금으로 이걸 나한테 청구하려고 할 때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율성이나 권리를 발휘할 수 있을지 알고 싶다. 그리, 그럴 구석이나 아니면 여력을 갖추려면 한국에서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 그런 장면들, 어떤 장면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될까? 어떤 장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의미화하거나 어떤 전략적인 실천을 해야
뿌리 깊은 토건주의나 기술 만능주의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의 비전이 그려질까요? 뭐 데이터 센터를 혐오 시설이다, 블랙홀이다, 거대 공장이다 이렇게 하는 수사 방식 말고도 시민들이 좀 더 환경 정책에 관여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기에 적절한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예, 뭐 아직은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많은 시민들의 주변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감이 안 돼서 데이터 센터는 약간 낯선 것처럼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이즈가 큰 데이터 센터가 아직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직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라도 일부 시민들한테는 자기 동네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 데는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저기 금천구 독산동에 딴 일이 있어서 거기 이제 방문을 해봤는데 올해 6월 3일 날 이제 얼마 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따 없죠. 거기 플랜카드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당 간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왜냐하면 이 금천구도 안 알려주고 서울시도 안 알려줘서 자기네 동네 옆에 바로 여기 길 건너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것도 몰랐는데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건물은 그냥 상업 건물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겉보기에는 유리창도 있어요. 물론 그 겉보기에 그렇게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그게 필요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건물이 들어가길래 뭐, 이게 빌딩 하나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람 들어오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저기 컴퓨터 사는 데가 돼서 되게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안 하려고 조용히 그렇게.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당황스러워서 이거 뭐야 그러고 이제 조금 이제 바지런한 이제 주민분들께서 이제 가서 알아보니까 이건 데이터 센터 들어오는 거래. 이래서 거의 지어지는 상황에서 막 동네 이슈가 생기니까 이제 발 뻗고 나서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양시도 그랬고 김포시도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짓지 말라고 이제 행정소송을 걸어버려서 이게 되게 주민들이 이제 되게 세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야 이제 중단해. 그래서 중단했더니 그 업체가 거꾸로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우리 손해다 이렇게 좀. 왜? 니네 우린 다 절차 다 밟아서 했는데 네가 왜 하지 말래? 그래서 씨가 져요. 저기도 고양시도 씨가 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런 지역의 주민이시라면 이거는 데이터 센터가 되게 먼 얘기거나 큰 얘기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동네 얘기가 그런 건데 그런 케이스에는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보 공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거 아세요? 제가 오늘 한 시간 동안 데이터 센터 떠들었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한국의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어떤 사이즈가 얼마만큼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그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한국의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를 몇 차례 의원님들이나 이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아, 데이터 센터 이름, 소유자, 전력 필요 용량, 용도 요거를 엑셀 목록으로 쫙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이름으로 요구를 해도 안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끼리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이게 파괴적이고 이런 거 전에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보부터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좀 답답한 거죠. AI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자기 자신은 말 안 해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AI한테도 한번 물어보셨나요? 모르죠. 예. 대답 못 하겠죠? 그럼요. 예. 그 엄청난 역설인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가 일단은 시민들이 진짜 편하게 이런 거를 이제 뭐 대단한 능력은 없는지 일개 주민과 지역과 동네에서 일상을 사는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첫 입구부터 사실은 좀 막혀 있어서 이게 조금 답답하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이런 것부터 좀 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어떤 AI를 만들 거냐 그런 거는 우리들끼리 시민들끼리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정보를 공개해야 뭐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안 가르쳐주고 이제 본인들끼리 막 하시고 야 이거 만들어주면 다 우리나라가 최고가 될 거야 이런 말씀들만 하시니까 좀 답답하죠. 약간 데이터 센터 정보 공개 운동 이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
얼마 전에 이제 그 리슨 투 더 시티라는 팀이 또 이제 뭐 미술이랑 사회운동에 걸쳐 있는 그런 팀인데 거기에서도 데이터 센터 지도를 이제 만들어서 공개를 한 게 있거든요, 웹 버전으로. 근데 그거 작업할 때도 진짜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건 없으니까 다 이제 그냥 수작업으로 찾아서 대조해보고 그것도 이제 결국 이제 불완전한 데이터인 거죠. 어, 그래서 정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게 참 좀 안 예. 좋은 그런 그러니까 뭐 이제 상황이고. 싸울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지금도 대한민국의 이제 주민 갈등이 내용이 드러나는 건 사후에 이제 일이 이제 사실 이게 되돌이키거나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진도까지 나오고 건설까지 하는 와중인데 그나마 이게 3대 프로젝트는 이제 워낙 큰 거, 이제 6개를 3년 안에 하겠다고 이제 뻥 때려놔서 그나마 저런 게 이제 오긴 오는구나 이제 이 정도 알고 있는 거고 아직 이제 오지도 않았으니까 사실 제가 강원도 가서 확인해 봤는데 강원도 주민들께서는 반대고 찬성이고 아까 이제 질문하셨다고 하는데 반대이고 찬성이고 그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냥 없고 느낌도 실감도 없는 한 2기가쯤 되는 게 뭐 이 땅에 여기 수십만 평이 세워진다는데 예, 뭐 돈이 뭐 저기 저 화력발전소 저 큰 화력발전소 짓는 것보다 한 2, 30배는 더 많이 된다고 하니까 뭔가 경제 효과가 있지 않겠어 그러고 그 옆에다 무슨 AI 캠퍼스 짓고 뭐 생태계 만들어 주게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매우 막연한 심지어는 그쪽의 주민들도 그러니까 반대를 뭐 하거나 찬성을 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죠 사실. 예. 네, 현재 시간 44분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준비한 질문은 지금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따 또 질문 들어온 것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항상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대답하실 건가, 하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어쨌든 AI를 이 정도든 저 정도든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AI로부터의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혹시 이제 AI를 활용한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이게 그걸 가지고 만약에 민주적 AI라고 표현을 해본다면은, 만약에 민주적 AI가 가능할지, 혹은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지, 아직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제 만약에 상상을 해본다면은, 아니면 그 요소들을 본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예, 저는 뭐 AI 기술을 그 자체를 반대한 적도 없고 지금도 연구하는데 AI 잘 쓰고 있거든요. 예. 저도 예전 같으면 이게 뭐 이제 연구 이런 거 하면 이제 양적 분석하려고 그러면 그 저기 SPSS 같은 이제 통계 패키지다 몇 번 돌렸다가 엑셀 작업도 전처리 하는데 엄청 또 고생해갖고 하다가 이제 별짓을 다 하는데 괴롭더라고요. 예, 요즘 바이브 코딩 넣고 그냥 요거 이렇게 해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표 단거로 바꿔봐. 그러면 이제 엑셀 표보다 훨씬 더 잘, 그래프보다 잘 바꿔줘요. 그래서 그런 거 작업 하죠.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전보다 편한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늘 그렇듯이 뭐 그전에 이 전산도 그랬고 IT 기술도 그랬고 늘 그렇듯이 이 저는 냉정하게 보면 그런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로 기술 그 자체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어떻게 쓰기로 하는가, 기술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기로 하는가에 대해서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AI를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쓰자고 누가 개발하고 진화시키자고 누가 한 건데 난 그런 적 없는데 우리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하자고 난 기후를 파괴하면서까지 AI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개발하자고 동의한 적 없는데 아무도 저희한테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AI가 왜 대학교 이 청년들을 고용 안 하는 쪽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응용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우리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AI는 노동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대체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꼴을 봐서는 그 중에 대체하는 쪽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물론 보완하는 쪽도 가는데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도 질문을 하는 거죠. 난 그런데 동의한 적 없는데. 이제 이런 거잖아. 그러면 그런 거 동의하냐 안 하냐 뭐 도장이라도 찍으라고 한 적이 있나 나한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어쩌면 우리는 그냥 AI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화시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권도 없고 그냥 주어진 AI를 안 쓰면 예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은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어 오브 미싱 아웃.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꼭 이유가 있어서 AI를 배우는 게 아니라 AI를 안 배우면은 뒤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이 AI를 이렇게 비싼 AI를 건당 뭐 얼마씩 주고 구입하는 이유, 당신 그거 하는 이유가 뭔데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아서 이딴 회사한테 질 것 같아서 이런 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후를 위한 AI 뭐 이런 거 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어떻게 AI를 활용하기로 하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못하면 공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업들이 다 결정하니까 몇 개.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죠. 뭐 납작한 요약이긴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주적 AI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질문 들어온 거를 빠르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시간이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후다닥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위님이 점점점점 남겨주셨고, 이 겨울방주님 또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쭉 읽어볼게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가 전라도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말은 지킬까요? 과연 호남권에 데이터 센터랑 AI 인프라를 구축할까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한국은 상대적으로 AI 인프라가 작은 편이라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지을 수 있을지, 이런 질문도 해주셨고, 또 우리가 AI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기온은 더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점은 함정이라고 본다. 이런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런 거 써주셨고 또 위에 가면은 어찌되었든 AI를 대규모로 활용하려면 R200만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원전을 이용하려는 거 아니겠냐? 씁쓸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구의 물과 자원이 빠르게 고갈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AI의 과소비라는 말이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AI 역시 우리 인류처럼 자원을 소비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도 해주셨네요. 그리고 AI 기술을 공공재로 하겠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요? 오히려 독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어쩌면 호남 지역 AI 데이터 문제는 정치적인 구호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 의견들을 쭉 이렇게 쭉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참조해 봐주시고요. 또 김세한 님도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인터넷 와이파이가 오히려 탄소를 배출하고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또 그 외에도 지하수 고갈 문제라던가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을 해야 하는 에너지 소비를 생각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특히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AI를 모색하기 위해서 기왕에 무작정 AI로 인간을 대체하는 것보다 보조적인 용도로 활용하거나 전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AI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고 태양광, 광과 풍력, 수소연지, 연료전지, 원전으로 전기를 충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 정도의 전력을 충당이 가능한지 미지수이다.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당장 서부 이천동에서 우리 동네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거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라고 공유해 주셨고요. 그리고 AI가 노동을 대체하면서 인류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말은 그냥 망언으로 들린다.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남 반도체 공장은 몰라도 AI 데이터 센터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두 분이서 거의 모든 의견을 남겨주셨고, 그리고 이제 달님이 의견을 하나 남겨주셨네요. 데이터 센터를 제외한 AI 반도체 공장은 기후 환경적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에는 행정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기대감이 크지만 너무 속도가 빠르고 수기 과정이 생략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기존 삶을 전환하기 쉽지 않고 기술 발전이 생태적 한계 극복의 장벽이 될까요? 아니면 솔루션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줬습니다. 네, 제가 막 많은 것을 너무 빠르게 읽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네, 어쨌든 전부 다 대답되기는 어렵고 의견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들으신 것 중에서 이거는 꼭 대답해야겠다 싶은 부분만 조금 이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사용 면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말고는 현대 산업 중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게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는 그만큼 물론 이제 전력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있지만 온실가스에도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말이라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서 그 용인 반도체 산단, 국가 산단이죠. 정확히 말하면 일반 산단은 이미 가고 있으니까 국가 산단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호남 반도체 산단은 적절한 용수와 적절하게 재생에너지가 뒷받침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 아까 제가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기가와트 데이터 센터가 한국의 기업들이 AI 기업들이 한국의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냥 창고만 지어가지고 해외 데이터 센터 기업들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한테 빌려주고 서비스도 해외에 하는데 우리는 전기하고 물만 제공해주고 임대료만 특정 기업이 받아서 챙기는 거라서 국내 AI 산업의 발전에 별로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온실가스만 늘리는 행위를 우리나라 땅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한 거고 더더구나 동해안은 그걸 석탄화력 발전소로 순전히 그나마 뭐 전남의 일부라든지 충청도 뭐 세종 이런 쪽에서는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기가와트급보다 훨씬 작은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만들거나 증설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린 AI의 몇 가지 조건들 첫째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것, 두 번째 재생에너지로 가동될 것, 뭐 이제 셋째 물이나 이제 에너지 효율 요건 이런 것들을 지키고 마지막에 이제 정보 공개를 할 것, 뭐 이런 것들을 지켜주면 저는 뭐 다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예 그런 대목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 네, 아치님 혹시 좀 이 의견 보시면서 이거는 좀 이야기하고 싶다. 아, 따로 없습니다. 아, 따로 네.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당. 자, 그러면은, 이게 좀 이제 대답까지 쭉 진행을 해봤고, 어쨌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저희가 다 돼간데, 이제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특강과 대담 전체에 걸쳐가지고,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님 혹시. 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마트에서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야 될 얘기를 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AI 릴레이터도 많이 관심 네, 가져주세요. AI 윤리레터 이제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소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나 딱 꽂히는 거 하나 가지고 딱 모든 원인, 모든 결과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그게 자신의 이해관계하고, 어떤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하고 관련되면 더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문제가 더 안 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메커니즘이 있고, 영향이 있고, 조건이 있고, 그런데 그중에 어느 정도는 따져보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도 그거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그런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 같이 계속 그런 거를 같이 알아가보고,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민주적 의사결정이 전제돼야 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서. 여기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이라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속 같이 알아가면서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그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소장님께서도 오늘 이제 정리 발언해 주시죠. 네, 그 AI와 기후가 함께 할 수 있는가가 제목이었는데 저는 AI와 기후가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같이 원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늦은 시간까지 이제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인사드리고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이서 같이 인사하고 끝내볼까요? 하나, 둘, 셋.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